지난 영상 보셨습니까? 부산 신평공장 650도 용광로 앞에서 31년을 버텨낸 반장님의 이야기였습니다. 특별히 극적인 성공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한 평범한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울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겁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준비가 안 됐다는 느낌, 수입이 끊기는 순간 찾아오는 공허함, 체면 때문에 주저하다가 뒤늦게 움직인 경험, 사랑하는 사람이 쓰러졌을 때 무너졌던 그 밤, 이것이 어디 한 분만의 이야기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영상이 사연이었다면 오늘 영상은 그 사연 속에 숨어있는 답을 찾는 시간입니다. 그분이 살아온 장면 하나하나 속에 우리가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인생의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함께 꺼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들어가며 왜 우리는 준비됐다고 착각하는가?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준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금도 있었습니다. 저축도 있었습니다. 보험도 들었습니다. 31년을 한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고 반장까지 올랐으며 연봉 7천만 원으로 퇴직했습니다. 누가 봐도 준비된 노후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서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이 정말 준비를 못한 걸까요? 저축도 연금도 보험도 다 있었는데 무엇이 부족했던 걸까요? 돈이 아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일하는 나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일이 없어졌을 때 나라는 존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되는 그 감각, 그것에 대한 준비가 없었던 겁니다. 이것은 비단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노후 준비를 돈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저축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만 계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퇴직 후에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정체성의 상실이지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할 때 눈물이 납니다. 그분처럼요.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가 함께 찾을 것이 바로 이 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일하는 나가 끝났을 때도 살아있는 나를 지킬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그분의 삶 속 장면들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장면 1, 하얀 안전모가 노랗게 변한 날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얀 안전모 쓰고 들어가면 저녁엔 누런색으로 변했습니다. 열 때문에요. 저는 이 장면을 들었을 때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얀 안전모, 아침에 쓰고 들어갈 때는 깨끗하고 하얗습니다. 그런데 650도 열기 앞에서 하루를 버티고 나면 누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것도 하루가 아니라 31년 동안 매일 그랬습니다. 그 안전모는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분의 31년이 담긴 물건입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없는 세월이 그 색깔 변화 속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하나는 숭고함이었습니다. 저렇게 몸을 바쳐 일하는 삶,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650도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온몸에 열기가 쏟아지고 1시간도 안 돼서 땀으로 흠뻑 젖는 그 현장. 그곳을 31년 동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안타까움도 들었습니다. 그 엄청난 헌신이 정작 본인 스스로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는 점이요. 그분은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특별히 자랑스러워하거나 대단하게 여기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힘들었냐고요? 힘들었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31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 이 말이 참 무겁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불평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배움이 짧았으니 몸으로 때워야 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 650도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분의 선택이었고 그 선택을 31년 동안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을 겁니다. 어쩔 수 없었던 시절,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시절, 그 시절을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분처럼 이를 악물고 버티셨을 겁니다. 불평할 시간에 한 번 더 움직였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시절을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부끄럽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배운 게 없어서, 나는 변변한 직업도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요.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생각을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내 땀의 가치를 다시 쓰십시오. 그분의 안전모는 노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러워진 것이 아닙니다. 증명된 것입니다. 내가 여기 있었다는 것, 내가 이만큼 살았다는 것, 내가 이 자리를 지켰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이 짧아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짧은 배움으로 가족을 먹여 살린 것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변변찮은 직업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값진 겁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조용한 시간에 종이 한 장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써보십시오. 나는 이런 시절을 버텨왔다. 길게 쓸 필요 없습니다. 단 몇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살아온 시간들, 힘들었지만 버텨낸 그 시간들을 문장으로 써보는 겁니다. 그 문장들이 여러분의 자존감이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토대가 됩니다. 노랗게 변한 안전모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훈장입니다. 장면 이 일당 8만 원이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퇴직 후 우울증이 찾아온 그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두렵지만 갔습니다. 공부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남자 요양보호사는 현장에서 쓰지 않는다는 것을요. 실습까지 다 마쳤는데 일을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무너졌을 겁니다. 나이 들어서 공부까지 했더니 이 꼴이네. 역시 안 되는구나. 그렇게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건설 일용직을 찾았습니다. 하루 일하면 하루 돈 받는 일, 원래는 10만 원인데 수수료 2만 원 떼고 8만 원 줬습니다. 연봉 7천만 원을 받던 반장이 일당 8만 원짜리 일용직으로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살아있는 느낌이랄까. 저는 이 대목을 몇 번이고 다시 봤습니다. 연봉 7천만 원의 반장이 일당 8만 원에서 살아있는 느낌을 찾았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찾던 것은 돈이 아니라 역할이었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 아침에 나갈 곳이 있다는 느낌. 몸을 쓰고 땀을 흘리면 그 값어치가 돌아온다는 느낌. 그것이 8만 원 속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년퇴직을 하면 갑자기 무엇이 사라집니까? 돈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역할이 사라집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아침에 출근해야 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그 빈자리가 돈보다 더 사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분이 일용직 현장에서 다시 찾은 것은 그 역할이었습니다. 오늘 이 현장에 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 내가 이 일을 하면 옆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 오늘 하루를 채웠다는 충만감, 그것을 8만 원짜리 일당이 돌려준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체면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연봉 7천만 원 반장이 일당 8만 원 일용직을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저 사람 말년에 불쌍하게 됐네. 이런 시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분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나가셨습니다. 살아있는 기분을 되찾는 것이 남의 시선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체면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망설이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이 나이에 내가 그걸 해도 되나?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체면이 있지. 이런 생각 때문에 멈춰서 계신 것이 있습니까? 체면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어서는 체면이 일종의 갑옷이었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지요. 사람들 앞에서 품위를 지키고 신뢰를 쌓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든 후에도 그 갑옷을 입고 있으면 그것이 오히려 감옥이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고 필요한 것을 못 구하게 막고 살아있는 기분을 못 느끼게 막습니다. 그분이 일용직 현장에 나가신 것은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선택이었습니다. 체면의 감옥에 갇혀 집에서 우울하게 지낼 것인가, 아니면 체면을 내려놓고 살아있는 기분을 찾을 것인가, 그 선택에서 그분은 후자를 택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체면은 무엇입니까? 배우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나이가 많아서 망설이고 계십니까? 가보고 싶은 곳이 있는데 혼자 가기 창피해서 못 가고 계십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말하면 약해 보일까봐 참고 계십니까? 그 체면을 오늘 하루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딱 하루만요. 하루를 내려놓아 보면 압니다.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 가벼워진다는 것을. 그분이 일용직 현장에서 살아있는 기분을 찾으셨듯이 여러분도 체면 너머에서 살아있는 기분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장면 3. 박스를 뒤집어 쓰고 잠든 남자. 이 장면이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았습니다. 집사람이 쓰러져 집중치료실에 입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아니어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밖은 추웠습니다. 그분은 집중치료실 앞 복도에서 박스를 하나 주워 뒤집어 썼습니다. 그렇게 앉아 있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박스를 치우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저씨, 왜 여기서 주무세요? 그분은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여기 입원해 있어요. 잠이 안 와서 앉아 있다가 잠들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습니다. 연봉 7천만 원 반장이었던 분이 31년을 한 직장에서 버텨낸 분이 병원 복도 바닥에 박스를 뒤집어 쓰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요. 이 장면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이 장면이 이분의 인생에서 가장 솔직한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650도 용광로 앞에서는 강해야 했습니다. 반장으로서 부하 직원들 앞에서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가장으로서 가족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됐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강한 사람으로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쓰러진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체면도 없었습니다. 지위도 없었습니다. 연봉도 없었습니다. 오직 집사람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 하나만 남았습니다. 그 마음이 그분을 복도 바닥에 주저앉게 했고 박스를 뒤집어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그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이 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을 것 같을 때입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허식이 사라집니다. 남의 시선도 사라지고 체면도 사라지고 지위도 사라집니다. 오직 그 사람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만 남습니다. 그분은 그 순간에 비로소 깨달으셨을 겁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것이 무엇인지를요. 연봉이 아니었습니다. 반장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 집중치료실 안에 누워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쁘게 살다 보니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은 묘한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을 잃기 직전이 되어서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압니다. 그분도 집사람이 쓰러지고 나서야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온몸으로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말하십시오. 내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집에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오늘도 고마워요. 단 한마디면 됩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하루를 살아갈 힘이 됩니다. 왜 우리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말을 못할까요? 오래 살았으니까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분이 박스를 뒤집어 쓰고 복도 바닥에 앉아있던 그 밤 아마 수없이 후회하셨을 겁니다. 더 자주 고맙다고 말할 걸, 더 자주 같이 밥을 먹을 걸, 더 자주 손을 잡을 걸. 그 후회를 지금 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내일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늘 박스를 뒤집어 쓰는 상황이 오기 전에 오늘 전화기를 드십시오. 오늘 눈을 마주치십시오. 오늘 손을 잡으십시오. 장면사.
1시간 30분이 걸린 산길. 집사람이 쓰러진 후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그분은 매일 집사람을 산에 데리고 갔습니다. 손을 잡고 같이 걸었습니다. 정상인은 30분이면 도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걸으면 1시간 30분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매일 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저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가 보였습니다. 하나는 사랑입니다. 1시간 30분, 3배가 걸리는 길을 매일 걷는다는 것.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라면 중간에 포기했을 겁니다. 이것은 그냥 사랑입니다. 아무리 느려도 괜찮다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 있겠다는 것. 그 마음이 매일 그 산길을 오르게 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재에 집중하는 법입니다. 1시간 30분짜리 산길을 걸을 때 과거 걱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미래 불안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발걸음, 지금 이 숨결, 지금 손안에 잡힌 온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이 그분에게는 명상이었을 겁니다. 650도 용광로 앞에서도 연금 공백기의 우울증 속에서도 찾지 못했던 평온함을 집사람과 함께 천천히 걷는 그 1시간 30분에서 찾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평온함을 느끼십니까? 바쁘게 움직일 때가 아닙니다. 빠르게 달릴 때가 아닙니다. 천천히,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있을 때입니다. 차 한 잔을 마실 때, 그 온기를 느낄 때, 창밖에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볼 때, 오랜 친구의 목소리를 전화기 너머로 들을 때, 그 순간들이 쌓여 평온한 노년이 됩니다. 느리게 걷는 것이 인생의 답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평소보다 조금 느리게 걸어보십시오.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걷지 말고 그냥 걸으십시오.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느끼십시오. 공기가 배로 들어오는 것을 느끼십시오. 하늘이 어떤 색인지 올려다 보십시오. 그게 다입니다. 특별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헬스장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조금 느리게 걷는 것, 그것이 현재에 집중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분이 집사람과 함께 1시간 30분짜리 산길을 걸은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하루 느리게 걸으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껴보십시오. 30분이 10분이어도 좋습니다. 산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동네 한 바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르게 가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천히,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입니다. 장면 5. 연금 공백기. 아무도 말해주지 않은 진실. 그분은 퇴직 후 회사에서 3개월치 월급을 더 받으셨습니다. 그걸로 버텼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63세가 되어야 나왔습니다. 퇴직 나이와 연금 수령 나이 사이에 공백이 생긴 겁니다. 그 공백이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요. 이 장면이 많은 분들의 가슴을 찌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분들이 이 공백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 혹은 이미 퇴직하신 분들, 이 장면이 남의 이야기처럼 느껴지지 않으셨을 겁니다.
수입이 끊긴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돈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더 이상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매달 들어오던 돈이 멈추는 순간, 그게 단지 통장 잔액의 변화가 아니라 내 존재 가치가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눈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저도 모르게요. 650도 용광로 앞에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을 분이, 가장으로서 평생 강한 척 살아오셨을 분이 수입이 끊기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셨다는 것. 이것이 공백기의 진짜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감정을 혼자 감당하십니다. 자식들한테 말하기 창피하고 친구들한테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왜 이럴까 자책하면서 혼자 꾹꾹 눌러 담습니다. 그러다 그분처럼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공백기를 준비하는 3가지 방법. 첫째, 공백기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당하면 더 힘듭니다. 알고 준비하면 다릅니다. 지금 퇴직이 몇 년 앞으로 다가온 분들이라면 오늘 당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언제부터 연금을 받는지, 퇴직과의 공백이 몇 년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미리 생각해 두십시오. 둘째, 공백기에 집에만 있지 마십시오. 그분이 우울증에서 빠져나온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집 밖으로 나간 것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러 갔고 실패하자 일용직 현장을 찾았습니다. 결국 집 밖에서 살아있는 기분을 찾으셨습니다. 공백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고립입니다. 수입이 없으니 돈을 쓰기 미안하고 할 일이 없으니 나가기 머쓱하고 그렇게 집 안에서만 지내다 보면 마음이 빠르게 무너집니다. 어떤 형태로든 밖으로 나가십시오. 돈이 안 돼도 괜찮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 사람과 마주치는 것, 그것 자체가 치료입니다. 셋째, 실패를 낭비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분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고도 일을 못했습니다. 그 시간이 낭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자격증이 훗날 집사람이 쓰러졌을 때 쓸모를 발휘했습니다.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었던 것, 재활운동을 도울 수 있었던 것, 다 그 자격증 덕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언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쓰일지 모릅니다. 지금 당장 성과가 안 나온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씨앗은 심은 즉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장면 6. 40된 아들, 자식과의 거리 두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40이 됐는데 떠밀고 싶지도 않습니다. 강요는 하고 싶지 않아요. 짧은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요. 40된 아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손주도 보고 싶고 아들이 외롭게 늙어갈까 봐 염려도 되고 혹시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저 아이 혼자 어찌 살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냥 놔두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 걱정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숙명이지요.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자식이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부모 눈에 자식은 여전히 보호해줘야 할 존재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솔직한 고백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방식이 정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식과의 건강한 거리를 만듭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에게 이렇게 하십니다. 결혼해라, 취직해라,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하지만 자식 입장에서는 그 말들이 때로 압박이 됩니다. 결국 부모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분이 선택하신 그냥 놔두기는 포기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내 아들은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요. 자식에게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오늘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자식에게 자주 하는 말 중에 걱정과 잔소리가 섞인 말이 있다면 그 말 대신 이 말을 해보십시오. 잘하고 있어. 네가 알아서 잘할 거야. 단 이 두 마디입니다. 자식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것처럼 자식도 나름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이 여러분의 길과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자식과의 거리를 조금 두십시오. 그 거리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그 거리가 오히려 관계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멀어서 그리워지고 그리워서 더 소중해집니다. 장면 7.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입니다. 배우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31년 용광로, 연봉 7천만 원, 저축과 보험과 연금, 그 모든 것을 경험한 분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말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 말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것을 겪으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의 눈물, 요양보호사 자격증의 실패, 일용직 현장에서 찾은 살아있는 기분, 집사람이 쓰러진 날 밤의 오열, 병원 복도의 박스, 1시간 30분짜리 산길. 그 모든 것을 지나고 나서 나온 말이 돈보다 건강이고 건강보다 배우자라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이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돈이 있어야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배우자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돈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보면 압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무너지면 소용없다는 것을. 건강이 아무리 좋아도 곁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외롭다는 것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직도 돈을 더 모으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자식들에게 더 많이 물려주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옆에 있는 사람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그분의 말씀처럼 나이가 들수록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 실천법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1분만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긴 것이 무엇이었나? 오늘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쓴 것이 무엇이었나? 그 두 가지가 일치합니까?
많은 분들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에 정작 시간을 가장 적게 씁니다. 가족이 소중하다고 하면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습니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운동은 내일로 미룹니다. 배우자에게 고마운데 말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맞춰 보십시오. 소중한 것과 시간 쓰는 것을. 그 하나가 맞춰지는 날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무리.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분의 삶 속 장면들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하얗던 안전모가 누렇게 변해가던 31년, 수입이 끊기고 찾아온 눈물. 체면을 버리고 일당 8만 원 현장으로 나간 용기. 박스를 뒤집어 쓰고 병원 복도에서 잠든 밤. 1시간 30분짜리 산길을 손잡고 매일 오른 시간. 40 된 아들을 그냥 믿고 놔두는 선택.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말. 건강과 배우자가 전부라는 깨달음. 이것이 어찌 그분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그 장면들 중 하나가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신 분들이 반드시 계실 겁니다. 그분이 하셨다면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특별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습니다. 대단한 학벌도 대단한 배경도 없었습니다. 다만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막히면 돌아가셨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컴퓨터를 켜셨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오셨을 겁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막히면 돌아가고 그렇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 힘이 아직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딱 한 줄만 써주십시오. 오늘 이야기 중에 가장 마음에 남은 장면이 어떤 것이었는지, 혹은 오늘부터 실천해 볼 한 가지가 무엇인지, 그 한 줄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작은 힘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비슷한 눈물을 흘린 사람들입니다. 그 연대가 이 영상에 담겨 있고 여러분의 댓글 한 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분이 박스를 뒤집어 쓰고 버텨낸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방식으로 버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뜨겁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버튼을 눌러주세요. 늘 기운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